일본이 37년간 지배한 올림픽 기술을 한국이 단숨에 빼앗았습니다. 파나소닉, 도요타, 일본의 양대 간판이 동시에 올림픽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홀로 차지하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마트폰 26대가 수천만 달러짜리 방송 장비를 대체했고 손목시계 하나가 선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33년간 올림픽을 지휘한 일본 임원이 밀라노에서 목격한 현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 저는 산시로 스타디움 7만 5천 관중석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경기장을 물들이고 전 세계 91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박힌 삼성 로고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막식을 중계하는 스마트폰 26대, 선수들 손목에 채워진 갤럭시 워치, 자원봉사자 850명이 들고 다니는 AI 통역기기, 전부 삼성이었습니다. 37년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올림픽과 함께한 시간, 그 37년의 흔적이 이 거대한 경기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나카무라 코이치, 올해 61살입니다. 파나소닉 올림픽 사업부에서 33년을 일했습니다. 기술 총괄 디렉터라는 직함을 달고 올림픽 현장을 누볐죠. 지금은 일본 스포츠청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나카무라 다이스케는 파나소닉의 전설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올림픽 TOP 파트너가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캘거리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첫 올림픽의 음향 시스템 엔지니어로 참가했습니다. 캘거리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아버지는 영하 30도에도 견디는 스피커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일본의 기술. 아버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보, 올림픽에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어. 이건 우리 가문의 역사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코이치, 올림픽에서 파나소닉의 이름을 지켜라. 그것만은 반드시.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3년을 바쳤습니다.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소치, 리우, 평창, 도쿄. 9번의 올림픽을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라노의 이 경기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밀라노까지 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파나소닉이 올림픽에서 떠난 건 2년 전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37년간 이어온 TOP 파트너십을 종료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도쿄 본사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이었습니다. 연간 수백억 엔의 스폰서 비용 대비 실질적인 매출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TV 사업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하락, 숫자로 보면 맞는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마지막 임원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7년입니다. 37년을 쌓아온 유산을 하루아침에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해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회의라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7년의 역사가 회의실 스크린 위 손익계산서 한 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도요타까지 올림픽 파트너십에서 손을 뗐습니다. 일본의 양대 간판 기업이 올림픽에서 동시에 빠진 겁니다. 일본 재계에서는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도 올림픽 기술 수준은 떨어질 거야. 파나소닉 없는 올림픽이 어떤 건지 세상이 곧 알게 되겠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을 우습게 봤습니다. 파나소닉은 올림픽 방송 장비의 원조였습니다. 대형 전광판, 경기장 음향 시스템, 방송용 카메라.
올림픽의 기술 인프라를 처음부터 설계한 건 우리였습니다. 도쿄 올림픽 때는 8K 방송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모든 영상과 소리가 파나소닉의 장비를 거쳤습니다. 삼성은 뭘 했습니까? 스마트폰이요. 선수들한테 갤럭시 나눠주고 자원봉사자한테 태블릿 쥐어주고 그게 전부 아니었습니까? 올림픽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변도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 올림픽 때 삼성이 한 일이라곤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수들에게 제공한 것. 경기장 기술 인프라의 핵심은 여전히 파나소닉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빠진 뒤에도 저는 걱정보다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삼성이 우리의 빈자리를 제대로 채울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형 방송 장비 경험도 없고 경기장 인프라 구축 노하우도 없고 무엇보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다루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장비의 회사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세운 이래 일본 제조업의 정수를 올림픽에 바쳐온 회사입니다. 삼성이 만드는 건 소비자 전자제품이지 올림픽급 기술 장비가 아닙니다. 적어도 당시에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가기로 했습니다. 스포츠청 자문위원 자격으로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시찰단에 합류한 건 순전히 제 의지였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일본 동계 스포츠 기술 동향 조사. 하지만 솔직한 속내는 달랐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형편없이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파나소닉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IOC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 현실을 보고 돌아와서 경영진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봤습니까? 우리 없이는 안 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저는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리타에서 밀라노 말펜사 공항까지 약 13시간.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밀라노 올림픽 기술 보고서를 정독했습니다. IOC가 배포한 공식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기술 파트너 삼성전자라는 문구가 보고서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상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통합 시스템, AI 기반 실시간 언어 지원, 오지 단독망 구축, 생체 데이터 연동 선수 안전 관리. 이건 스마트폰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삼성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이야. 현장을 봐야 안다. 말펜사 공항에 내린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였습니다. 공항 천장에서 바닥까지 5m 높이의 초대형 화면이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올림픽 엠블럼, 반대쪽에는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파트너라면 당연히 공항에 광고를 걸죠. 도쿄 때도 파나소닉이 나리타 공항을 장식했으니까요.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어가며 세어봤습니다.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가 12개, 안내 키오스크가 26개, 전부 삼성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면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서 올림픽 경기 일정이 바뀌면 나머지 화면도 동시에 업데이트됐습니다. 실시간 통합 운영이었습니다. 도쿄 때 파나소닉이 나리타에 설치한 건 독립형 전광판 8개였습니다. 각각 따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때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여행객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이건 나중에 분석해봐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오모 광장으로 향하는 코르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 밀라노에서 가장 긴 상업 도로입니다. 그 거리에 대형 버스 정류장마다 삼성 올림픽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갤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입구에는 삼성 갤럭시 체험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갤럭시 태블릿을 들고 관광객에게 올림픽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때
파나소닉이 시내에서 한 건 뭐였습니까? 긴자 거리에 전광판 3개를 세운 게 전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의 규모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능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올림픽 보러 오셨습니까?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 일본. 좋은 나라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한국이 대단해요. 삼성이라고 아시죠?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도시 장식일 뿐이야. 진짜 기술은 경기장 안에 있어. 경기장 안에서 삼성이 뭘 하는지 봐야 한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IOC 기술통제실 방문이 잡혀 있었습니다. 스포츠청 자문위원 자격으로 특별 허가를 받은 겁니다. IOC 기술통제실. 올림픽의 모든 기술 시스템이 집중되는 심장부입니다. 도쿄 때는 파나소닉 엔지니어 40명이 24시간 교대로 이 방을 지켰습니다. 제가 직접 인력 배치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내일 그곳을 보면 알 수 있어.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내일이면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 디지털 사이니지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2개의 화면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동시에 움직이던 그 장면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공항이야. 공항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것뿐일까? 내일 IOC 기술통제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실력은 경기장 안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37년의 경험이 있는 저한테는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라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파나소닉 사원증을 넣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 사원증은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였습니다. IOC 기술통제실은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모든 경기장의 영상, 통신, 보안, 기록이 이 한 곳에서 통제됩니다. 도쿄 올림픽 때 제가 이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파나소닉 엔지니어 40명을 3교대로 배치했습니다. 방송용 대형 모니터 벽, 음향 제어 콘솔, 영상 전환 시스템, 전부 파나소닉 장비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면 장비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에어컨을 최저로 틀어도 덥다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서버렉이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밀라노의 기술통제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서늘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쿄 때 벽면을 가득 채웠던 서버렉이 없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벽은 있었지만 그 뒤에 연결된 장비의 양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량은 도쿄의 3배는 됐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의 상업용 디스플레이가 벽면을 이루고 있었는데 각 화면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경기장 12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해당 경기장의 세부 정보가 즉시 펼쳐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전환을 하려면 엔지니어가 콘솔에서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전환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8초, 급할 때는 15초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를 안내한 건 IOC 기술위원회 소속 이탈리아인 기술팀장 마르코 로시였습니다. 45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나카무라 씨, 도쿄 올림픽 때 뵌 적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파나소닉의 명성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파나소닉이 빠진 뒤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마르코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망함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카무라 씨. 물론입니다. 파나소닉 시절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파나소닉의 빈자리는 큰 거였습니다. 그렇겠죠. 37년의 경험이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건 지금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술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마르코는 벽면의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나카무라 씨. 도쿄 때 이 방에는 엔지니어가 몇 명이었습니까? 40명입니다. 3교대. 지금은 18명입니다. 2교대. 그런데 관리하는 경기장은 도쿄보다 많습니다. 코르티나 산악 경기장까지 포함하면 16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AI입니다. 마르코가 화면 하나를 터치했습니다.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이 표시됐습니다. 각 경기장의 장비 상태를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예측해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쿄 때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 엔지니어가 보고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균 대응 시간이 12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숫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분이라는 대응 시간을 8분으로 줄이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평균 47초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7초.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AI가 이상을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엔지니어가 알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르코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파나소닉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카무라 씨, 파나소닉이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파나소닉은 최고의 장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파나소닉 사원증을 꽉 쥐었습니다. 금속 테두리가 손바닥에 눌려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통제실에서 나온 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틀 뒤였지만 저는 당장 코르티나로 가기로 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 해발 1200m의 산악 도시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의 동계 경기가 열리는 곳이죠.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산악 경기의 핵심 무대입니다. 왜 코르티나였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악 경기장은 통신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도쿄 올림픽은 도시형 올림픽이었습니다. 도심 경기장 간 통신망 구축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산악지대는 다릅니다. 해발 2000m 이상에서는 기지국 설치 자체가 전쟁입니다. 지형이 험하고 날씨가 변덕스럽고 장비 운반이 어렵습니다. 파나소닉 시절에도 산악 경기장은 최대 난제였습니다. 소치 올림픽 때 로사 쿠토르 산악 경기장에서 중계 장비가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에서 배터리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때 저는 직접 현장에 올라가서 장비를 해체하고 핫팩으로 감싸는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산에서는 기술이 무력해진다. 이것이 30년 넘게 올림픽을 다니며 얻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삼성이 도시에서는 화려한 쇼를 벌일 수 있겠지만 산악 경기장에서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 약 420km, 기차와 셔틀을 갈아타며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해발이 높아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고 창밖에는 눈 덮인 돌로미티 산맥이 펼쳐졌습니다. 코르티나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리는 토팔라나 슬로프로 향했습니다. 셔틀버스에서 내려 산을 올라가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해발 1500m를 넘어서도 1800m를 넘어서도 스마트폰 화면의 안테나 표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치에서는 해발 1200m만 넘어가도 신호가 끊어졌었는데 경기장 입구에서 시찰단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통신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담당자가 산중턱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나무 사이에 숨겨진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 소형 오지 기지국이었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위장한 눈에 띄지 않는 크기의 장비였습니다.
삼성이 산악 전용 오지 단독망을 깔았습니다. 코르티나 1대에만 180기 이상 설치했어요. 180기요? 네. 해발 2200m 지점까지 커버합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설계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하 30도. 소치에서 파나소닉 장비가 동결됐던 바로 그 온도입니다. 삼성은 그 온도를 설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활강 코스 곳곳에 센서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선수의 속도, 위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센서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오지 네트워크를 통해 밀라노의 기술 통제실까지 0.3초 만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방송용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선수 안전 시스템입니다. 활강 속도가 위험 수준을 넘거나 심박수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가 울립니다. 의료팀이 선수가 넘어지기 전에 미리 대기할 수 있어요. 저는 활강 코스 옆 안전 펜스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올림픽 기술을 다뤄왔지만 선수가 넘어지기 전에 대비한다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나소닉은 넘어진 뒤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계 카메라를 빨리 돌려서 상황을 전달하고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의료진이 출동하는 순서. 삼성은 그 순서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중계가 아니라 예방, 장비가 아니라 생명, 방송이 아니라 안전. 차가운 산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돌로미티에 하얀 봉우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올림픽 현장에 섰을 때도 산은 이렇게 웅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산에서 느꼈던 자신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영역이었는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삼성이 했어. 코르티나에서 이틀을 보낸 뒤 저는 다시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산시로 스타디움. 수용 인원 7만 5천 명. 이탈리아 축구의 성지이자 이번 올림픽 개막식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시찰단 전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장 중앙부 상단. 전체를 조망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경기장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7만 5천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은 9번을 봤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만은 매번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작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중의 스마트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 구조물, 선수 입장 터널, 무대 사각지대에 빛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였습니다. 개막식 중계를 위해 배치된 스마트폰이 26대, 경기장 전체에 분산 배치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중계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각도, 선수들의 표정, 관중의 반응, 무대 뒤편까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투입된 파나소닉 방송 카메라는 72대였습니다. 한 대에 수천만 엔짜리 전문 장비, 카메라맨만 72명, 보조 인력까지 합하면 150명 이상이 개막식 중계에 투입됐습니다. 무게가 20kg이 넘는 카메라를 어깨에 올리고 케이블을 끌며 경기장을 누빈 겁니다. 삼성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26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옆에 앉은 시찰단 동료에게 이 말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동안 저는 경기장 상단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중계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놀라웠습니다. 4K를 넘는 선명함. 어두운 조명에서도 선수들의 표정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카메라 전환이었습니다. 도쿄 때 72대 카메라의 영상을 전환하는 건 중계 디렉터의 몫이었습니다. 디렉터가 모니터를 보며 한 번 카메라, 3번 카메라, 7번 카메라 하고 지시하면 기술진이 전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숙련된 디렉터도 최적의 앵글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입장하는 순간 관중 반응을 잡아야 하는데 카메라 전환이 0.5초 늦어서 결정적 장면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달랐습니다. AI가 26대의 영상을 동시에 분석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앵글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고개를 드는 순간, 관중이 환호하는 순간, 불꽃이 터지는 순간, AI가 인간보다 빠르게 최적의 화면을 골라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ARD 방송국 소속 기술 디렉터 클라우스 뮬러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죠? 도쿄 올림픽 방송도 훌륭했습니다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8K 방송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죠. 8K, 맞습니다. 대단했어요. 하지만 8K 방송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가정이 전 세계의 몇 %나 됩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나소닉은 최고의 화질을 추구했습니다. 그건 위대한 목표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최고의 접근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전 세계 50억 명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술의 민주화라고 해야 할까요? 클라우스가 경기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송 기술을 30년 해왔습니다. 이건 방송혁명이에요. 수천만 유로짜리 장비가 아니라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올림픽을 중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나소닉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의 장비, 최고의 화질, 최고의 기술. 그것이 파나소닉의 철학이었고, 아버지의 철학이었고, 저희 3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최고의 장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성화 점화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전체 조명이 꺼지고 성화 봉송 주자가 마지막 주로를 달릴 때 7만 5천 관중이 일제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어올렸습니다. 경기장이 별빛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쿄 개막식 때는 이런 광경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관중이 있었어도 이런 장면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파나소닉은 관중에게 기술을 보여주는 회사였지 관중이 기술의 일부가 되게 하는 회사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옆에 있는 클라우스가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 저는 올림픽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선수촌은 밀라노 남부 산타줄리아 지구에 조성돼 있었습니다. 91개국에서 온 선수와 관계자 약 2,500명이 머무는 거대한 마을이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미 선수촌. 제가 기술팀으로서 가장 고전한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91개국 선수단이 한 공간에 모이면 의사소통이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도쿄 때 파나소닉은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8개 언어로 번역하고 안내 데스크에 통역 전화를 배치하고 각 건물 입구에 다국어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8개 언어로는 91개국을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가 스와힐리어로 질문하면 안내 데스크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스태프를 찾느라 10분이 걸렸습니다. 동유럽 선수가 불가리아어로 의료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통역을 찾지 못해 30분 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뛰어가서 수습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결국 구글 번역 앱을 스태프 전원에게 깔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기계 번역의 정확도는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무실이 어디입니까?를 번역하면 의무적인 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 나오는 식이었죠. 밀라노 선수촌에 들어서면서 저는 같은 혼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선수촌 입구에서부터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자원봉사자가 갤럭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마라톤 선수가 다가와 스와힐리어로 뭔가를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이탈리아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스와힐리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블릿 한번 탭하더니 5초 만에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태블릿에서 나온 AI 통역이 그 대답을 스와힐리어로 바꿔서 스피커로 내보냈습니다. 케냐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2개 언어. 삼성 갤럭시 AI가 지원하는 실시간 통역 언어가 22개였습니다.
850명의 자원봉사자 전원이 이 기기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의무실에서, 훈련장에서, 세탁실에서 어디서든 언어 장벽 없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브라질 봅슬레이 선수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공통점이 없는 두 언어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가운데 놓인 갤럭시 스마트폰이 둘 사이의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일본어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포르투갈어로 바꿔서 소리를 냈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포르투갈어로 대답하면 스마트폰이 일본어로 바꿔줬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섞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물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봅슬레이 연습을 어떻게 해요? 눈이 없잖아요. 갤럭시가 포르투갈어로 통역했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퀴 달린 썰매로 콘크리트 트랙에서 연습해요. 진짜 얼음 위에서 타는 건 해외 전지훈련 때뿐이에요. 일본 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조건에서 올림픽에 나오다니.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종목도 다른 두 선수가 삼성의 기술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도쿄 때 통역 문제로 30분을 허비하던 그 기억이 겹쳤습니다. 의무실이 어디입니까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던 그 순간이요. 삼성은 그 문제를 850대의 갤럭시로 해결해버렸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엔지니어를 배치하고 통역사를 고용하는 대신 스마트폰 하나에 AI를 넣어서 자원봉사자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기술이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저는 식당을 나오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납품했을 뿐이었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당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월의 밀라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멍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저는 최고의 장비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장비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것. 그것이 삼성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수촌에서 나온 뒤 저는 한 곳을 더 방문해야 했습니다. 삼성 올림픽 체험관, 삼성하우스였습니다. 밀라노 중심부 팔라초 세르벨로니, 19세기 신고전주의 건축물에 삼성이 임시로 꾸민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미디어,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 곳이죠.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더 이상의 충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청 자문위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삼성하우스 방문 소감을 넣어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팔라초 세르벨로니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은 삼성의 올림픽 역사를 전시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삼성이 올림픽 TOP 파트너가 된 건 약 28년 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였습니다. 타임라인의 시작점에 나가노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노, 일본입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삼성의 올림픽 역사가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시드니, 아테네, 토리노, 베이징, 밴쿠버, 런던, 소치, 리우, 평창, 도쿄, 베이징 동계, 파리, 그리고 밀라노, 코르티나. 28년의 기록이 한 벽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올림픽 개도국 선수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패널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선수들에게 훈련 장비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선수들의 얼굴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선수들의 표정이 눈에 박혔습니다. 생애 처음 최신 기술을 접한 듯한 경이로움. 자신의 기록이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걸 보며 놀라는 눈빛. 갤럭시 워치를 손목에 차고 훈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 파나소닉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IOC의 장비를 납품하고 경기장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 지원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최고의 장비를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체험존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빅토리 셀피를 찍고 그 사진을 올림픽 기념 프레임에 넣어 바로 SNS에 올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선수인지 모를 젊은 여성이 메달을 들고 셀피를 찍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 옆에서 코치와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가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이런 걸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방송 카메라로 선수를 촬영하는 쪽이었습니다. 선수 스스로가 기술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층은 미래 기술 전시였는데 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파나소닉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금속 테두리에 새겨진 이름, 나카무라 코이치, 사원 번호, 부서명, 올림픽 사업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캘거리에서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할 때,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듣고 관중이 환호할 때 아버지는 이것이 기술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기술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장비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가장 선명한 화면, 가장 깨끗한 소리, 가장 정교한 시스템. 파나소닉은 37년 동안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라노에서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26대로 개막식을 중계하는 삼성, 해발 2000m 산악지대에 오지 네트워크를 까는 삼성, 85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AI 통역기를 쥐어주는 삼성, 개도국 선수들에게 훈련 장비를 지원하는 삼성. 삼성이 한 건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모든 사람의 손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장비를 만들려 하셨고 삼성은 최고의 연결을 만들려 했다. 저는 사원증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7년. 아버지가 시작하고 제가 이어온 37년. 그 세월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이 위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꾼 건 한국이었습니다. 밀라노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하고 오후에는 자유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틀어박혀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스포츠청에 제출할 시찰 보고서.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삼성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파나소닉에서 33년을 보낸 사람이 이 문장을 쓴다는 건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찰단 단장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지금 바로 메디아 센터로 와주십시오. 중요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메디아 센터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IOC 의료위원회 긴급 브리핑이라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IOC 의료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 중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팀 선수 한 명이 코르티나 산악 코스 중간 지점에서 심장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해발 1900m, 기온 영하 18도의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 선수 안전 사고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극이 아닙니다. 의료위원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가 코스 중간 지점을 지날 때 손목에 차고 있던 갤럭시 워치가 심박수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패턴이었습니다. 갤럭시 워치의 AI가 이 패턴을 0.8초 만에 분석하고 즉시 경고 신호를 발송했습니다. 이 신호는 삼성의 오지 단독망을 통해 코르티나 의료본부에 전달됐습니다. 전달 시간 1.2초. 의료팀이 경고를 받은 건 선수가 가슴 통증을 느끼기 전이었습니다.
선수 본인은 아직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료팀은 즉시 코스 중간 지점으로 스노모빌을 출동시켰습니다. 선수가 속도를 줄이며 가슴을 움켜쥔 순간 의료진은 이미 50m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쓰러지기 전에 부축했고 3분 만에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선수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며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의료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기존 방식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수가 쓰러지고 주변 선수나 관계자가 발견하고 무전으로 보고하고 의료팀이 출동하는 데까지 최소 5분에서 8분이 걸립니다. 해발 1900m, 영하 18도에서 8분은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워치와 오지 네트워크, 그리고 AI 기반 선수 안전 시스템이 이 선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IOC는 이 시스템이 올림픽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메디아 센터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손목시계가요. 파나소닉은 37년 동안 올림픽에 최고의 방송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최고의 화질, 최고의 음향, 최고의 중계 시스템. 하지만 파나소닉의 장비가 선수의 생명을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경기를 보여주는 회사였지, 선수를 지키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중계하면서 동시에 스마트워치로 선수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송과 안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버린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메디아 센터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이치, 올림픽에서 파나소닉의 이름을 지켜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이 진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가 캘거리에서 영하 30도에 견디는 스피커를 만들었을 때 그건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은 영하 30도에서 선수의 심장박동을 읽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37년이 아깝지 않느냐고요? 저는 눈을 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꾼 건 한국이었습니다. 밀라노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포츠청 제출용 시찰 보고서. 빈칸이 아직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써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밀라노의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멀리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의 모든 골목, 모든 광장, 모든 경기장에 새겨진 건 파나소닉이 아니라 삼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파나소닉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원증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원증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파나소닉의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 올림픽에 기술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에게 인생 최고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33년 동안. 하지만 밀라노에서 보낸 닷새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IOC 기술통제실에서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삼성은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코르티나 산악지대에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설계입니다. 개막식에서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방송혁명입니다. 선수촌에서 저는 직접 봤습니다. 22개 언어로 대화하는 선수들을. 그리고 오늘 갤럭시 워치가 노르웨이 선수의 생명을 살리는 걸 들었습니다. 파나소닉이 37년간 한 일은 위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도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28년 만에 해낸 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파나소닉은 올림픽에 장비를 팔았습니다.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스피커, 최고의 전광판. 올림픽이 끝나면 장비를 철수하고 다음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와 올림픽의 관계는 거래였습니다. 최고의 장비를 납품하는 대가로 최고의 무대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올림픽의 장비를 판 게 아니라 올림픽의 일부가 됐습니다. 선수의 손목에서 심장을 지키고
자원봉사자의 손에서 언어를 연결하고 경기장의 구석구석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에게 올림픽은 거래가 아니라 참여였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3년이 걸렸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술 시찰 보고서. 결론 일본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을 쓰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오랫동안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최고의 장비, 최고의 화질, 최고의 성능. 그것이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제품이 아니라 최고의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이 밀라노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을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 녹여내는 철학. 파나소닉이 37년 동안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삼성은 28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장비를 만들었고 한국은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연결의 축제입니다. 올림픽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먼 곳에서 올림픽 경기장의 조명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의 기술이 선수의 심장을 지키고 자원봉사자의 말을 통역하고 전 세계 시청자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사원증을 지갑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부적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올림픽 기술의 정신은 삼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아버지가 캘거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삼성은 밀라노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는 최고의 장비를 만들려 하셨고 삼성은 최고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28년 만에 37년의 원조를 넘어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 나라의 경의를 표합니다. 내일 아침 저는 나리타행 비행기에 오를 겁니다. 돌아가면 스포츠청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겁니다. 일본 체육계의 어르신들이 제 보고서를 읽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파나소닉 시절 동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33년간 올림픽을 지켜온 사람의 의무니까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3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장비가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을 밀라노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